네, 진사로입니다. 49회 한능검 심화 마지막으로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허은지사, 독립운동가로 서운됐다 해가지고, 자,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 허은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죽장이 추서되었대요. 허지사는 가의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군정서의 숨은 공로자였다 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지역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즉 서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게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군정서는 서간도, 북로군정서는 북간도요. 그냥 이 앞에 있는 서자가 그 서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삼원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신민회에서 이제 서간도 지역에다가 세웠던 이제 삼원보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삼원보 얘기하면서 이거 신민회랑 관련돼 있다 했는데 역시 또 신흥 강습소 이것도 이제 신민회에서 설립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서간도 지역이 맞고요. 2번이 답입니다. 해조신문을 발간했다. 이거는 연해주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거는 미국 지역,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한 그 미국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군사훈련을 했다라는 거는 하와이예요. 이거 이제 박용만 선생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도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돼요. 이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했다라는 게 이게 계기가 된 사건이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께서 스티븐스 저격, 스티븐스입니다. 좋은 사람도 아닌데 제대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 대한제국의 그 고문정치가 시작됐을 때 외교 고문이었고,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가를 씨부리고 다녔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샌프란시스코에 떴다라고 하니까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이 가가지고 합공으로 스티븐스를 결국 이제 저격하셨죠. 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 지역에도 이제 한인 단체가 있어야겠다, 한인 독립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밑줄근 투쟁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최근 개통된 천사대교를 건너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전개된 암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암태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류를 징수하는 지주 문제철에 맞서 목포까지 나가 단식을 벌이는 등 1년에 걸친 투쟁으로 소작류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투쟁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자, 이게 이제 1920년대 초에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마 1923년 정도일 텐데, 자, 1920년대 초에 이 암태도 소작쟁이,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이제 투쟁을 벌여가지고 소작류를 낮췄다. 이 낮춘 소작류가 사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작쟁이 이후에 이제 이 암태도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할 소작류 운동.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작류가 사할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주들은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그 땅에서 소작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그 농작물의 절반 이상을 먹었다라는, 이런 거예요. 이거 참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죠, 사실. 자, 어쨌든 이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선지들이 워낙 이전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정답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령이 제정된 거는 이제 1910년대 초,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일이고, 이 농광회사가 설립됐다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단체로 보안회입니다.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그 단체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황무지 우리가 개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농광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농광회사의 설립은 그 1900년대입니다. 이게 1904년일 텐데 1900년대 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도 1910년대 초.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된 거, 이게 그 1927년인데, 그러니까 20년대 후반이에요. 조선 노동 총동맹, 조선 농민 총동맹이 1920년대 후반에 결성됐다가 나중에 이 두 동맹이 합쳐져서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반공령이 선포된 거는 이제 188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워낙 다 뭐 이전 사실이기 때문에 42번의 정답은 4번 조선 농민 총동맹의 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3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해가지고, 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리는 날이 이제 8월 14일이 된 거죠. 어쨌든 이 김학순 할머니께서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던 시기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해서 수탈했던 시기, 이게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죠. 일제가 이제 만주사변에 이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도 덤비죠. 그래서 이 시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민족말살 통치. 그 다음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국가총동원법.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민족말살 통치에 대해서는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신사참배, 창씨개명, 궁성요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국가총동원법에 대해서는 여기 위안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외에 금속이나 미곡 종류의 공출, 그리고 배급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탈 중에서 이제 위안부 말고는 뭐 강제징용이나 학도 지원반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답이 있죠? 바로 3번입니다.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이거죠. 자,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은 1910년대. 잠시만, 이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죄송해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 3번은 1930년대가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3번 정답 아니에요. 이거 지워야 돼요. 예. 옳지 않은 거니까 이 태형 집행이 옳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교사 1930년대죠.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이 황국시민서도 마찬가지고, 학도병 출정 권고연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총동원법과 관련된 1930년대. 공출한 녹그릇 수저를 정리한다. 이것도 역시 1930년대 국가총동원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하마터면 정말 죄송할 뻔했습니다. 예. 자, 44번 갈게요.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선언문은 상하이에서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으로 주권 재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대동단결 선언이 나와 있는데 요 분들 뭐 14인 나와 있는데 요 분들을 통합해서 이제 신한혁명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은 그 3.1운동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고 3.1운동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1918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이 이제 그 뒤에 1919년 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이 내용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융희 황제 순종입니다. 이제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된 날이죠. 그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진 날. 자, 이 날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이런 날이 아니라 황제가 포기했으니 동지들이 계승한 날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 의미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황제권 소멸했으니 민권이 발생했고 구한국 최후의 날이니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진취적인 이런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광복궁 창설의 주역 장군,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청천 장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분은 한국광복군뿐만이 아니라 한국독립군도 총사령관을 하셨어요.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이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셨고, 이 한국독립당 산하에 있었던 군사조직이 한국독립군입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쌍성보 전투나 대전자령 전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중국 호로군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전투들을 승리로 이렇게 이끄셨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독립군이 직접적으로 안 나온 게 선지에 있다는 뜻일 거 아닙니까?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게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신 한국 독립군의 업적이며. 자, 다른 거 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의열단에 계셨던 나석주 의사죠.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그 박상진 선생입니다. 의사라고 해야 맞겠죠.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이제 역사학자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말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산하부대 군사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 여기서 작전을 수행했다. 영국군 요청으로. 그 다음에 OSS와의 협력으로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자천자에만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노라는 대소회합이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미군정 장관 육군소장 아놀드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중에 4개는 요 이후에 있었다는 건데, 요게 지금 보면은 뭐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한국인이 만든 조직을 부인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 군정의 점령 직후 이런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땅에는 오로지 미 군정뿐이야. 다른 뭐 누가 만들었어? 필요 없어. 우리가 점령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거는 미군정 점령 직후니까 8.15 광복 직후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요때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요 8.15 광복이 되자마자 있었던 게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치안과 행정을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미 군정이 이후에 밀고 들어오면서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소련은 달라요. 소련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서는 인민위원회에다가 힘을 실어줬는데 미 군정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졌던 뭐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이런 조직들을 다 부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선인민공화국 이전에
요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는데 요 이전에 그 건준이라고 부르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게 이제 광복 시기에 딱 맞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전에가 조선건국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요거는 조선건국동맹의 결성은 광복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광복이 일어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치안과 행정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치안 행정을 이제 수습을 하는데, 미 군정이 밀고 들어온 이후에 야, 너네가 만든 조직 다 필요 없어. 여기는 그냥 미군정 정부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가 이제 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든지 뭐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고 뭐 좌우협작 운동 열리고 막 이게 다 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좌우협작 7원칙 발표 뒤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는 더 뒤입니다.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거는 아예 재헌국회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든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요 신안공사가 설립된 것도 미 군정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미군정 점령 직후에 점령하자마자 나온 성명보다는 당연히 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다. 이제 이거는 광복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3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한 거는 뭐냐면 5.16 군사장변이에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수립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때, 1년 좀 안 됐을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박정희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출범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는 건 요 뒤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통일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 행사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발족하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신체제 수립이에요. 유신.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게 이제 유신체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와 나사의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 수립 사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를 찾아주면 되는데, 특히나 요거는 그 유신체제 때의 박정희 정부 말고 주로 이제 1960년대랑 70년대 초의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2번 연임을 하시고 이제 3선까지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3번까지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 기억에 있죠. 3선 개헌안 통과. 그 다음에 요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요거는 그 박정희 정부는 맞는데 유신 체제 때예요. 1970년대 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가 맞아요. 그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외화 조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베트남 파병도 그에 관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아예 김영삼 정부이기 때문에 한참 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48번 가겠습니다.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이건 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그 유신 헌법 다음에 나오는 헌법이에요. 8차 개헌.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혔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뭐 또 알 수 있는 게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8차 기헌 때가 7년 단임 간선제,
이게 이제 8차 기원에서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는 9차 기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 때는 5년 단임 직선제죠.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기는 어쨌든 전두환 정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거는 유신체제 때고,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된 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은 김영삼 정부고요. 프로야구가 출범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제 칠레 야구가 가장 먼저예요. 칠레. 거기는 김대중 정부 때고, 미국과는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중국과 FTA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9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8,000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장을 원천 봉쇄한다. 국민대회가 열렸다. 해가지고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죠. 4.13 호원 조치랑 관련된 민주화 운동,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호원 조치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열렸던 민주화 운동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 결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간단히 6.29 민주화 선언.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9차 기원. 대통령 직선제로 뽑겠다. 이게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요거 이후에 이제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5년 단임의 직선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요거는 12.12 군사정변, 12.12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죠.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한 것처럼 12.12 군사정변 때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전두환 당시 장군이죠. 전두환 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걸로 보여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요거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이 이때 뭐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이 유지가 되고 있던 때였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사그라들었고 광주에서만 끝까지 저항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요거에 영향을 미친 거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져서 장면 내각이 수립됐고, 단 1년 만에 5.16 군사정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봉암 이분을 갖다가 바로 사형시켜 버리죠. 자, 50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지원금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상환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5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 정부, 그러니까 IMF의 구제금융체제를 극복한 이 정부는 바로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 IMF 체제 극복입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당시에 이제 국민들, 뭐, 근무운동 자발적 동참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어요. 예, 정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사정위원회,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은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니 해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이제 요 두 가지의 요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게 이제 금강산 관광 시작. 이제 처음에는 해로 관광, 그러니까 바닷길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해로. 요거는 이제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육로 관광, 육지의 길을 통해서 가는 거,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 강원도 동해안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장교로서 무려 75개월, 6년 3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년 8개월을 강원도 동해안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특히나 금강산 육로관광이 그 길이 뚫릴 때부터 시작해서 관광이 실제로 시행되던 모습까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군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팍 드네요. 어쨌거나 이게 정답이 그래서 1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개성공업지구, 이 김대중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합의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합의가 됐고,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통일 노력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진행시켰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이랑 14남북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 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두 정부의 통일 노력을 엮어서 기억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고요.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한 거 노태우 정부 때고요.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실현한 거는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